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무역 전쟁이나 영토 분쟁 같은 건 어쩌면 이제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최고의 두뇌, 그러니까 핵심 인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죠. 자, 오늘은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두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는지 그 새로운 인재 전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 바로 얼마 전에 한국인이 된 베트남 출신 과학자 응우엔 수엄 문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냥 한 개인의 소감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떻게 두 나라의 정체까지 바꿔버리는 엄청난 불씨가 됐을까요? 정말 흥미롭죠? 네, 맞습니다. 문 교수의 귀환은 그냥 한 사람의 직장을 옮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이죠.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인재 경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 과학자가 어떻게 이 모든 논쟁에 불을 붙였는지 그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응우엔 수완문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상 학문적인 성장은 거의 다 한국에서 한 분이에요. 석사, 박사 다 한국에서 마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의 전문 분야가 무인항공기, UAV 같은 요즘 말하는 국가전략기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인 학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학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핵심 인재,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 이분의 귀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베트남 사회는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나라의 핵심 자산을 통째로 빼앗기는 거다. 심각한 두뇌 유출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건 그냥 세계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 두 시각이 정말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문 교수의 귀화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인재 유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수 인재 복수 국적 제도라는 겁니다. 영어 약자로는 MCOT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정말 뛰어난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거죠. 일종의 엘리트 스카우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진짜 게임 체인저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중 국적을 허용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원래 나라 국적을 버리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니까 외국인 전문가들이 느끼던 가장 큰 심리적인 부담을 확 풀어준 거죠.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을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교육시키고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키워놓은 인재들 있잖아요. 이 소중한 인적 자본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아예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인 충성도를 확보하고 핵심 기술이나 지식이 밖으로 새어나갈 위험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아주 똑똑한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베트남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문 교수의 사례가 터지자마자 베트남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과학자의 귀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나더니 불과 몇 달 만에 나라의 국적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건 하나가 베트남의 정책 시계를 얼마나 빨리 돌렸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베트남이 내놓은 결정적인 한 수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특정 분야 전문가들한테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주겠다. 선언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의 엠서스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이었습니다. 체스판에서 상대가 수를 두니까 바로 다음 수를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두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요. 진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먼저 이중 국적이라는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베트남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5년 거주 요건 면제라는 아주 빠른 길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죠. 반면에 베트남은 어떠냐? 굳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원래 이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좀 더 문화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인재전쟁이 단순히 우리도 이중국적 허용해줄게 같은 법 조항 하나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누가 더 매력적인 환경, 즉 생태계를 만들어주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내부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어요. 인재들이 떠나는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인프라, 한마디로 기회의 땅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이런 소프트 인센티브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5년짜리 비자 면제의 카드인데요. 외국인 전문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베트남이 그냥 법만 쓱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행정 절차도 뜯어고치고 있어요. 전문가 요건도 완화해주고 노동 허가 신청도 하나로 합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확 줄여서 진짜로 일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경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저는 충성심에 대한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면 우리한테만 충성해야지 이렇게 배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낡은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승리의 공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결국 21세기의 인재 전쟁의 승자는요, 국적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더 좋은 성장 기회를 주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지, 누가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바로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나라에 소속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시민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